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7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 참 박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박복한 팔자가 제 딸에게까지 되물림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이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 겨울, 부모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게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 있었고 우리 집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죠.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저 어린 겨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침에 분명 학교 잘 다녀와라 하시던 엄마가, 추운데 목도리하고 가라 하시던 아빠가 이제 없다뇨.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큰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큰아버지는 그래도 형제간에 정이 있어서 저를 거두어 주셨지만 큰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니,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애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고?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큰어머니는 제가 있는 앞에서도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때부터 눈칫밥을 먹기 시작했죠.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먹었고 숨소리조차 작게 내려고 애썼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안일을 도왔고 큰어머니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방구석에서 조용히 숙제만 했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큰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러자 큰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하셨죠. 미자야, 너도 이제 16이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아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식모로 일하면 숙식 제공한대. 학교는 그만둬야겠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 성북구의 한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집은 대학 교수님 댁이었는데 2층 양옥집에 마당도 넓었죠. 주인집 아주머니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어머,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밥은 굶지 않게 해줄게 하셨죠.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집안 청소를 해야 했고 아침밥을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빨래를 하는데 그때는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해야 했죠. 겨울에는 특히 힘들었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통을 치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와이셔츠 깃이 제대로 안 빨렸잖아. 다시 빨아. 전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빨래를 했죠. 손은 터져서 피가 나고 동상에 걸려서 퉁퉁 부었지만 아무도 제 손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집은 식구가 많아서 설거지거리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겨울에 찬물로 기름기 가득한 그릇을 씻다 보면 손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죠. 울면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그런데 가장 서러운 건 밥 먹을 때였어요. 주인집 식구들은 따뜻한 밥상에서 맛있는 반찬을 먹는데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남은 밥에 김치만 얹어서 먹었어요.
가끔 반찬이 남으면 먹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김치와 된장찌개 국물이 전부였죠. 밤이 되면 저는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잤어요. 방이라고 해봐야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써도 떨렸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답니다. 엄마 아빠 왜 절 두고 가셨어요? 차라리 나도 같이 데리고 가지.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밤마다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그렇게 2년을 보내고 18살이 되었을 때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새로 간 집은 종로의 한약방 집이었는데 거기서도 식모 생활은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더 힘들었죠. 거기서는 한약을 다리는 일까지 해야 했거든요. 매일 한약 냄새를 맡으며 일하다 보니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먹고 자는 곳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내 집을 전전했어요. 집을 옮길 때마다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늘 똑같았죠. 아니,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끔 길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저는 그 학생들이 못 견디게 부러웠죠. 나도 저렇게 학교에 다니고 싶었는데, 나도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었죠.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서러운 건 명절 때였어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다들 고향에 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주인집 식구들이 친척집에 가면 저는 빈집을 지켜야 했고 혼자 차례상 뒷정리를 하면서 눈물을 삼켰죠.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없고 남들 다 가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내 팔자는 왜 이리 팍팍한가.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고생이 끝나겠지. 언젠가는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21살이 되었죠. 그해 봄에 저는 강남의 한 병원장 댁에서 식모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부름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와 부딪혔는데 제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건들이 쏟아졌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남자가 급히 물건들을 주우며 사과했어요. 고개를 들어본 그 사람은 정말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32살이었는데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주인집 사람들은 제가 아파도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도 일은 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 낯선 남자는 제 걱정을 진심으로 해주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남자와 자주 마주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제가 심부름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점점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도 심부름이세요?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아가씨 손이 너무 거칠어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거친 손을 안쓰러워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어느 날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자씨,
혹시 저와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잠깐이라도 함께하기로 했죠. 찻집에서 그는 제게 고백을 했어요. 미자 씨, 전 미자 씨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갔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늘 밝은 미자 씨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제가 미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가슴 떨리는 사랑 고백이었어요. 저는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죠. 저는 고아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식모고요. 그런데도 괜찮으세요? 미자 씨가 어떤 처지든 상관없어요. 전 미자 씨 자체가 좋아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몰래 만났죠. 그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저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었어요. 손수건, 크림, 예쁜 머리핀 같은 것들을 말이죠.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미자야, 나중에 돈 좀 더 모으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꼭 너를 이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다니. 하지만 제 애인 대수 씨는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미자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곧 결혼하자. 저는 그 말만 믿고 주인집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어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그만둬야 했거든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이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전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얼마 후 저는 대수 씨가 마련해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비록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수 씨는 늘 바쁘다며 자주 오지 못했고 밤 늦게만 자주 들렀다가 새벽에 가곤 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함께 있어주지 못했죠. 그렇게 임신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대수 씨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죠. 혼자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글쎄, 백화점 앞에서 대수 씨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대수 씨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지만 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대수 씨가 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그 여자 누구예요? 오늘 백화점 앞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러자 대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자야, 미안해. 사실은 나 유부남이야. 네가 봤다는 그 여자는 내 아내고. 미안해. 처음에 널 만났을 땐 그냥 잠깐만 만나다 말 생각이었는데 너무 좋아져서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그를 미친 듯이 때렸어요.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전 어떻게 살라고 이런 짓을 했냐고 울부짖었죠. 미자야, 제발.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돈도 대줄게. 그러니까 뭐요? 평생 첩으로 살라고요? 이 아이를 사생아로 키우라고요? 대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런데 한 달 후 대수 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뜻밖의 말을 했어요. 미자야, 우리 결혼하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부인은요? 이혼했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 병원에서 불임 판정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혼을 요구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조강지처가 불임이라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분은 지금 어디 갔는데요? 친정으로 갔어. 위자료 주고 깨끗이 정리했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그 여자나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저나 둘 다 불쌍한 여자들이었죠. 미자야, 이제 우리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자. 내가 잘할게. 저는 고민했어요.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조강지처도 헌신짝처럼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이 남자가 과연 나를 끝까지 책임질까?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제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도 능력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대수 씨와 결혼했어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했죠. 그리고 석 달 후 딸 혜원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제 딸을 보면서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잘 키워내겠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대수 씨는 전철을 벌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을 중얼거렸거든요. 그 여자도 불쌍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버리다니.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혹시 저도 버림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 큰 문제는 대수 씨의 여자 문제였어요. 그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바람기가 다분했거든요. 회사 여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제가 뭐라고 하면 남자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죠. 당신이 나랑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전처랑 이혼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여자의 불행 위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당당할 수가 없었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바람둥이 남자와 헤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곳도 없고 아이도 있고 먹고 살 길도 없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죠.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박복한 팔자는 결혼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그래도 혜원이를 보면 힘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서 저처럼 살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대수 씨의 바람기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처음엔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오더니 나중엔 아예 외박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기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아, 이거 거래처 사장님이 실수로 부딪혀서 그런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화를 내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혜원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3살 배기 혜원이는 엄마가 우는 걸 보면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곤 했죠. 엄마 울지 마. 혜원이가 있잖아. 그 작은 아이의 위로에 오히려 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렇게 어린 것이 벌써 엄마 눈치를 보다니. 그래도 정말 이 신이 제게 다른 것은 다 안 주셔도 자식복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주신 게 제 딸 혜원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5살 때 한글을 뗐고 6살 땐 구구단을 외웠어요. 유치원 선생님도 혜원이 정말 영특해요. 이런 아이는 처음 봐요. 라고 하셨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혜원이 늘 1등이었어요.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저는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차올랐죠. 비록 남편은 무관심했지만 저는 혜원이가 받아온 상장을 하나하나 소중히 보관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또 상 받았어. 전교 1등이야. 우리 혜원이 정말 대단해. 엄마,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혜원이는 중학교에 가서도 계속 공부를 잘했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에 뛰어났죠. 학교 선생님들도 혜원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혜원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대수 씨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이 계집애가 쓸데없이 대학은 무슨 놈의 대학이야? 그냥 남들처럼 여상이나 보내.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혜원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혜원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서울대든 뭐든 필요 없어. 여자가 공부 많이 해봤자 뭐해? 결혼하면 끝인데. 차라리 빨리 돈이나 벌게 하는 게 낫지.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못 배운 한을 딸에게까지 물려줄 순 없었거든요. 안 돼요. 혜원인 대학 보낼 거예요. 당신이 안 도와주면 제가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대수씨 몰래 파출부 일을 나갔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저도 나가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혜원이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장학금 받을게.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게. 저는 그런 딸이 너무 대견하고 안쓰러웠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다던데 우리 혜원이는 그런 집안의 도움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혜원이는 기특하게도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에 턱하니 합격했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혜원이를 꼭 안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또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말이죠. 대수씨는 그제야 마지못해 그래 뭐 그 학교면 보내야지 하고 인정했어요. 저는 잘 자란 딸 덕분에 모처럼 남편 앞에서 어깨 쫙 펴고 당당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디 제 버릇 개주나요? 남편은 여전히 제게 막말을 일삼았고 나이 같은 탓에 바람기가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썼죠. 혜원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자 조금 더 성숙해진 탓인지 부쩍 제 마음을 더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혜원이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이제 나도 다 컸잖아.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다 알아. 아빠가 바람 피우고 다닐 때도 엄마한테 소리 지를 때도 나 다 봤어. 혜원이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애써 숨기려고 했는데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죠. 엄마, 이제라도 아빠랑 이혼하는 건 어때? 난 이제 직장도 다니고 혼자 쓸 수 있어. 엄마가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잖아. 혜원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정말이야. 엄마 무슨 소리야? 어제도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소리 질렀잖아. 나 다 들었어. 맞아요. 대수 씨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젊은 여자들과 놀아나진 못해도 여전히 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진상을 부렸죠. 혜원아, 그래도 네가 결혼할 때는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만약에 네가 아빠 없이 결혼식을 하면 엄만 평생 그게 한이 될 것 같아. 엄만 너 하나 보고 살아. 그리고 이제 아빠도 나이 들어서 예전만큼 망나니 짓도 못해. 그냥 술만 마시고 오는 정도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응? 제 말에 혜원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1년 후 혜원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혜원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차분하게 잘하더군요. 그런데 직업을 물어보니 부모님이 장충동에서 금은방을 크게 하신다고 했어요. 본인은 그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귀금속 디자인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금은방을 3대째 운영하고 계세요. 장충동에 본점이 있고 명동이랑 강남에도 분점이 있어요. 순간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서민 집안에서 그런 부잣집 아들을 만나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좋아했어요. 오호, 금은방이라. 우리 혜원이가 아주 거물을 물었네. 저는 남편의 속물적인 태도가 부끄러웠지만 예비사위는 다행히 털털하게 웃으며 넘어가 주더군요. 혜원이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저희 집안에서도 탐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직원이니까요. 예비사위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혜원이를 바라봤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래도 걱정이 좀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우리 혜원이가 원체 똑똑하고 예쁜 아이니 저는 혜원이가 시집가서도 어련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혜원이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더니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혜원이는 시댁인 장충동 저택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죠. 그 뒤로 1년이 지났어요.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얼굴을 봤는데 점점 뜸해지더니 이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죠. 전화도 짧게 안부만 묻고 끊는 일이 많았어요. 혜원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그 엄마가 겉절이 맛있게 담았는데. 엄마, 나 지금 시어머니랑 백화점 가야 해서 내가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혜원이가 시집살이 하느라 바쁜가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우리 혜원이는 워낙 똑똑한 아이니까 어련히 잘 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투덜거렸어요. 혜원이 그년 시집 가더니 친정은 아예 잊어버렸나? 전화 한 통도 제대로 안 해. 시집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집살이 하느라 바쁜가 보죠. 괜히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의 불평이 듣기 싫었어요. 평생 혜원이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뭔가 덕이라도 보려는 것 같아 괘씸했거든요.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와야지.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콧대가 높아진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혜원이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그리고 당신이 혜원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따지자 남편은 내가 아빠 노릇 못했다는 거냐? 라며 화를 냈어요. 그럼 제대로 했어요? 혜원이 학원비도 안 주고 대학 보내지 말라고 했으면서 내가 파출부 일해서 겨우 혜원이 대학 보낸 거 잊었어요? 제가 그렇게 따지자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그냥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부잣집 며느리가 됐으면 가끔 용돈이라도 주면 좋잖아. 정말 그 꼴이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딸네 집에서 뭔가 얻어보려는 남편이 너무 찌질해 보였죠. 당신 혜원이네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세요. 시집간 딸한테 그런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딸한테 용돈 받는 것도 죄야?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딸 등골이나 빼먹으려고요? 창피한 줄 아세요? 남편은 발끈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은 못했어요. 자기도 아는 거죠. 평생 혜원이한테 아빠 역할 제대로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이윽고 추석이 되어서 혜원이가 왔을 때 뭔가 표정이 밝진 않았어요. 예전처럼 제잘거리지도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혜원아, 너 얼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뭐 시댁 생활이 불편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그런데 혜원이가 시어머니 얘기를 할 때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전 그냥 신혼이라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죠. 박서방은 여전히 혜원이를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차례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혜원이가 힘들어하면
좀 쉬어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도 뭔가 혜원이가 시어머니 이야기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바뀌고 설날의 혜원인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죠. 혜원아, 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니? 그럼요, 나 엄청 많이 먹어요, 엄마. 그냥 요즘 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그랬나 봐요. 저는 안 그래도 뼈밖에 없는 게 무슨 다이어트냐고 따져 물으려고 했지만 혜원이가 화제를 돌려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혜원이가 시집간 지 3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죠.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급히 119를 불렀고 남편은 병원에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은 급히 남편을 살펴보시더니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이 혈관이 터진 부위가 넓어서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전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평생 저를 고생시키고 혜원이한테도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남편,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던 남편,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가는구나, 그뿐이었죠. 저는 그저 차분하게 혜원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잠시 후 혜원이가 사위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오더군요. 엄마,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혜원이는 울었어요. 아무리 부족한 아빠였어도 혜원이한텐 유일한 아빠였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차렸는데 사위가 모든 비용을 다 댔어요. 어머니, 비용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 고마운 사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돈 어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서방, 자네 부모님은 안 오시나? 부모님이 지금 일본에 출장 가셨어요. 조의금은 보내셨는데 직접 오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리 출장이라지만 사돈댁 상에 얼굴도 안 비치다니 좀 너무 이상한 일이었죠. 심지어 사돈 어른들은 제게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냥 조의금만 딸랑 보내고 끝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호텔까지 빌려가며 세상 거창하게 했으면서 정작 장례식엔 오지도 않다니. 저는 뭔가 쎄한 예감에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혜원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혜원이가 정말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사위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혜원아, 너 진짜 괜찮은 거니? 시댁에서 힘든 일 없어? 엄마, 저 괜찮아요, 정말로. 그런데 혜원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박서방이 옆에 있어서인지 입을 열지 못했죠.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추석이나 설날에 혜원이를 봤을 때도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았어요.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고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었죠. 그때 마침 혜원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장례 치르느라 고생하셨죠? 제가 자주 못 가서 죄송해요. 혜원아, 엄만 괜찮아.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엄마 눈엔 네가 힘들어 보여. 전화기 너머로 혜원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시댁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하지만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견딜만 하다니. 혜원아,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시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부족해서. 제가 더 잘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전 확신했어요. 혜원이가 시댁에서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하지만 혜원이가 말하지 않는 이상 제가 나설 순 없었어요.
저는 결국 딸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70평생 생일이라고 해봐야 특별한 적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다음 주가 장모님 생신이시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갑작스러운 초대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박서방 괜찮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에이, 장모님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와보셨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겠지만 지난번 장례식 때 사돈들이 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 혜원이 표정도 그렇고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가보기로 했죠.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갈게. 네, 장모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혜원이한테 연락했어요. 혜원아, 박서방이 다음 주 엄마 생일에 너희 집 오라고 하더라. 네? 남편이 그랬어요? 혜원이 목소리가 어쩐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응, 그래서 가기로 했어. 엄마, 아니, 그날은 시어머니가 계실 텐데. 혜원이가 말을 더듬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오지 마세요. 우리 그냥 밖에서 맛있는 거 먹어요. 왜? 너 저번부터 좀 이상해?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도 안 했고. 혜원아, 너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셔서 그뿐이에요. 아무튼 집엔 절대 오지 마세요. 엄마 오시면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혜원이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안 갈게. 걱정하지 마. 저는 혜원이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혜원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딸이 이렇게까지 저를 막는다는 건 분명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생일날 택시를 타고 장충동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혜원이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았을까? 시어머니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 교양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택시가 장충동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딸의 시댁에 쳐들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웬 중년의 여자가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나온 것 같았어요. 아, 저 혜원이 엄마예요. 박서방이 오라고 해서. 아, 네, 들어오세요. 가정부는 절 보더니 뭔가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고 그렇게 저는 가정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야, 김혜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이야, 알아들어? 안사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다시? 맨날 다시야. 어우, 이렇게 머저리 같은 게 어떻게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네. 야, 너 K대생이라는 거 뻥이지? 그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너네가 어째 이렇게 맹하니? 저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거실 입구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우선 혜원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혜진이 손에는 피가 나고 있었고요. 내가 그 그릇 명품이라고 비싼 거라고 대체 몇 번 얘기했어. 그 접시 너 한 트럭을 갖다 팔아도 못 사는 거라고. 대체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매사에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어우, 진짜 내가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안사돈은 소파에 앉아서 혜원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은 경멸 그 자체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정부는 제 옆에서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는 않았어요. 아마 가정부가 보기에도 혜원이가 안쓰러웠던 거겠죠. 그 사이에도 안사돈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너, 니네 엄마 오늘 못 오게 했지? 우리 아들이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자꾸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집이 무슨 노숙자 쉼터도 아니고 온갖 불황자들 다 모여들면 안 되지 않겠니? 예, 나는 너 하나도 감당이 안 돼. 혜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 내 말이 틀려? 맞아요, 어머님. 혜원이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어요. 안사돈은 그런 혜원이에게 다가가더니 발로 혜원이 옆에 있던 걸레통을 찼어요. 더러운 물이 혜원이에게 튀었죠. 이거 다시 치워, 깨끗이. 그리고 저녁 준비도 제대로 해. 못하면 오늘 밥 먹지 마.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친정에 이 얘기했다간 우리 진수랑 이혼해야 할 거야. 우리 집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지 알지? 심지어 제 딸에게 위협까지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치가 떨렸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서방이 나왔죠. 전 그래도 박서방이 이런 상황을 보면 당연히 혜원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무릎을 꿇은 채 손에서 피를 흘리는 혜원이를 보고도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얼른 가서 치료하고 와. 진수야, 내가 교육시키고 있는데 왜 멋대로 일으켜? 안사돈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혜원이 손에서 피 나잖아요. 가정부 아주머니도 보고 있는데 창피하게 이러실 거예요? 네, 결국 박서방도 똑같은 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죠. 저는 거실로 뛰어들어가 안사돈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어요. 이 나쁜 년이! 안사돈은 비명을 질렀어요. 뭐야, 누구야?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불황자다! 이 악마 같은 년아! 저는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마구 흔들었어요. 평생 참고만 살았던 제가 이렇게 폭발한 건 처음이었죠. 안사돈도 지지 않고 제 머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우리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서 뒹굴었죠. 혜원이가 놀라서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서방도 달려와서 우리를 잡아당겼죠.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박서방과 혜원이가 겨우 우리를 떼어놨어요. 안사돈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숨을 헐떡이었고 저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때 안사돈이 먼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미친년, 남의 집에 쥐새끼처럼 숨어서 엿들었냐? 역시 교양 없는 것. 하긴 전에 식모였다더니 그 버릇 어디 가겠어? 저 역시 지지 않고 맞섰죠. 뭐? 식모? 그래 나 식모였다. 그래서 뭐? 남의 집 딸 이렇게 구박하는 게 네 교양이냐? 그게 대체 어느 나라 교양이야? 애가 하도 아는 게 없어서 교육한 것뿐이야. 사랑의 매 모르시나? 다 너희 딸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 사랑의 매? 웃기지 마. 그럼 나도 박서방 패줘도 되겠네? 나도 박서방 겁나 사랑하거든. 저는 박서방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박서방이 움찔거리더군요. 아까 보니까 자기 마누라 귀한 줄 모르던데 좀 패면서 가르쳐야겠어. 뭐? 어디 감히 귀한 남의 아들에게 손을 대려고? 안사돈이 발끈했어요. 귀한 아들? 그럼 내 딸은 안 귀한 줄 아냐? 우리 혜원인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애야.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애라고. 어딜 감히 내 딸을 구박해? 며느리 교육이 구박이여? 교육? 무릎 꿇리고 머저리라고 욕하고 불황자라고 모욕하는 게 교육이야? 그건 학대야 이 무식한 년아. 무식? 네가 더 무식하지.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식모나 하던 것이. 그래 난 못 배웠어.
가난해서 식모도 했어. 그래도 너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악마는 아니야. 혜원이는 울면서 저를 말렸죠.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 때문에. 혜원아 너 때문 아니야. 이 나쁜 년이 문제지. 저는 혜원이 손을 꼭 잡았어요. 가자 혜원아. 이따 이 집구석에 내 딸 한시도 못 든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한 짓 다 고소할 거야. 가정폭력,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다 걸 거야. 증거 있어? 있지. 저기 저 가정부도 받고 혜원이 몸에 난 상처들, 무릎에 멍, 손에 상처 다 증거야. 그러자 안사돈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어요. 박서방이 나서려 했지만 전 차갑게 쏘아봤죠. 박서방 자넨 가만히 있어. 자네도 공범이야. 자네 와이프가 이렇게 학대받는데 뭐했어? 그게 남편이야? 박서방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엄마가 좀 엄격하신 줄만 알았어요.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자네 눈은 장식품이야? 아님 뇌가 장식품이야? 아이 사람 성질 돋구지 말고 비켜! 저는 혜원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혜원이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혜원이를 꼭 안아줬어요. 혜원아, 왜 여태까지 엄마한테 말 안 했니? 혜원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속상할까 봐. 엄마한텐 제가 빛이고 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서 엄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이 착한 것이 저 때문에 참고만 있었던 거죠. 혜원아, 언제부터 그랬니? 결혼 직후부터요. 처음엔 그냥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는 완전히 하녀 취급이었죠. 그런데도 참았어? 엄마가 아빠 때문에 평생 참으신 것처럼 저도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결혼이구나 싶었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죠. 그리고 남편이 엄마 생일이라고 초대했을 때 전 정말 겁났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저를 구박하고 욕하는데 그걸 엄마가 직접 보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싶어서.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은 거구나. 네. 하지만 남편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매일 보니까 당연한 일상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혜원이는 제게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깨워서 청소하라고 했어요. 온 집안일 매일 걸레질해야 했고요. 밥도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해서 몇 번씩 다시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박서방은 가만히 있었어? 남편은 그냥 엄마가 까다로운 분이니까 맞춰드리라고만 했어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다면서.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 나쁜 년. 머리털을 아주 죄 뽑아놨어야 하는 건데. 그때 혜원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서방이었죠? 저는 그 핸드폰을 뺏었어요. 박서방, 혜원이는 이제 그 집에 안 가. 이혼 준비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혜원이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저 정말 이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그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아빠랑 끝까지 사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혜원이를 돌아봤어요. 혜원아, 그게 엄마 최고의 실수였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엄마처럼 살지 마.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해야 해. 다음 날 저는 혜원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혜원이가 그동안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그때 혜원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네, 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뒀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혜원이가 증거를 모았다니. 혜원아, 너 증거를 모아뒀어? 엄마,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원이는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작년 여름에 부엌일 하다가 화상 입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병원 가지 말라고 해서 혼자 연고만 바르고 참았어요. 팔뚝에 동전만하게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김장철에 찍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배추 100포기를 다 절이고 양념하라고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했죠. 그 덕분에 손이 다 갈라지고 피가 났고요. 그리고 이건 일기예요. 매일매일 제가 당한 일들을 기록했어요. 혜원이는 두꺼운 노트를 꺼냈어요. 빼곡하게 적힌 일기를 보니 가슴이 아팠죠. 3월 15일,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했다. 시어머니가 먼지 하나 보인다며 뺨을 때렸다. 7월 8일, 삼계탕을 4번이나 다시 끓였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맛이 없다면서 다 버리게 했다. 1월 20일, 설날인데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지 말라고 했다. 가난한 친정에 갔다가 병균이라도 묻혀오면 어떻게 하냐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로 충분히 고소 가능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상당액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혜원이가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였죠. 이건 제가 몰래 병원 가서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성 위염,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엄마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것도 영상으로 찍혔어요. 그 집 거실에 CCTV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웃었어요. 좋네요. 그 영상에 혜원 씨가 무릎 꿇고 있는 장면도 나올 테니까요. 그들이 먼저 폭행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저를 머저리라고 하고 엄마를 불황자라고 한 것도 다 찍혔을 거예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우선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혜원이가 후련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신 그런 곳에 안 갈 거예요. 그래, 우리 혜원이 이제 새 출발이야. 그런데 그날 오후 박서방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박서방이 서 있었죠. 처음에 저는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박서방 무슨 일이야? 장모님, 혜원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혜원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원아,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사과하고 싶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박서방이 이어서 한 말에 저는 폭발할 뻔했죠. 그리고 혜원아,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 일을 키우니? 고소까지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좀 엄격하시긴 해도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잖아. 순간 제 눈깔이 돌아버렸어요. 저는 박서방의 멱살을 잡았죠. 뭐? 별것도 아니니? 네 와이프가 몇 년을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게 별것도 아니야? 아이, 장모님 놓으세요. 놓으라고? 너 같은 놈은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려. 제가 주먹을 들어 올리자 박서방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 살려주세요. 혜원이가 절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저런 놈 때릴 가치도 없어요. 저는 박서방을 밀쳐냈어요. 박서방은 바닥에 넘어져서 엉덩망아를 찧었죠. 이를 키운다고? 일은 네 엄마가 키운 거야. 내 딸 학대해놓고 이제 와서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듣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박서방은 깨갱거리며 도망갔어요. 정말 한심한 놈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안사돈과 박서방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안사돈은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우리 측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해자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학대의 증거입니다. 화상 자국 사진, 멍든 무릎 사진, 찢어진 손 사진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안사돈의 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머저리 같은 게 어떻게 K대에 들어갔대? 진짜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너 이 수박 예쁘게 자를 때까지 오늘 잠 못 잘 줄 알아. 알았어? 식모 딸이면 너도 식모인 거지, 안 그래? 재판장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이 녹음이 본인 목소리가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뭐요? 며느리 교육시킨 게 죄예요? 교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 재판장님도 모자란 며느리 들여보세요. 저런 것들은 엄하게 다뤄야 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죠. 이어서 우리 측 변호사가 혜원이의 일기장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해자가 2년 동안 매일 기록한 일기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하루 3번 식사 준비,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안사돈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일 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죠.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 집 거실 CCTV 영상입니다. 혜원이가 가정부 아주머니로부터 받아온 CCTV 영상이 재판에 적나라하게 틀어졌습니다. 혜원이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시어머니가 물을 뿌리는 모습,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는 모습까지 다 나왔죠. 보시다시피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고 피고인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재판장이 박서방을 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박진수 씨, 영상을 보면 당신도 현장에 있었는데 방관했네요. 박서방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저는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머저리 같은 대답에 재판장도 인상을 찌푸렸죠. 이어서 혜원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그래도 참았던 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그건 학대였고 저는 피해자였다는 걸. 혜원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다시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윤정욱에게 폭행죄 및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김혜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피고인 박진수에게는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원고 김혜원과 피고 박진수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자 안사돈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 교육시킨 게 죄라니?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고인, 21세기에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안사돈의 그 우아한 얼굴이 드디어 똥 씹은 얼굴로 바뀌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치킨과 맥주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엄마, 저 다시 회사 다니려고요. 경력은 단절됐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기분이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 혜원이 능력 있잖아. 혜원이가 웃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쯤 지났을 때 전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박서방네 소식을 들었어요. 아줌마, 그 장충동 금은빵집 아시죠? 거기 새며느리 들였대요. 근데 3개월도 못 가서 이혼했대요. 그 집 시모가 또 똑같이 재수없게 굴었나 봐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지금 그 일 이후 6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박서방이 아직도 혼자 산다더군요. 하긴 그 집 시모가 며느리 학대했다는 게 동네방네 다 알려졌는데 이제 그 집에 누가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재수탱이 모자 둘이 평생 살아야죠. 자업자득이에요.
우리 혜원이는요, 뭐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죠. 3년 전에 정말 좋은 남자 만났어요. 이번엔 시어머니도 천사 같은 분이고요. 혜원이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세요. 다만 요즘 혜원이가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지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몸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혜원이는 밝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기는 때가 되면 올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려고요. 그래, 마음 편하게 먹어야 해. 여러분, 우리 혜원이에게 건강한 아기가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 좀 해주세요. 그 고생 다 했으니 이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요. 비록 제 팔자는 박복했지만 제 딸만큼은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